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소유과대학에서 면역학 가르치고 있는 김원일입니다. 이렇게 큰 이 행사에 거의 어려운 주제지만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요.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부탁을 받은 주제는 PRS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PRS로 박사 학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바이러스입니다. 어려운 바이러스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워낙 다양한 유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백신 개발이 어려운 또 문제가 있고 또 기존의 그런 바이러스 질병하고 비교를 해서 이 PRS 바이러스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병원체를 면역학 조금 얘기를 하면 병원체를 빨리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하는 마크로파지 또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포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특징적인 그런 이제 면역학적인 특징이 있고 백신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PRS의 병원성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방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전략은 뭔지 저희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진행되는 그런 연구적인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한국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PRS 바이러스가 워낙 빠르게 변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아마 한 4년에서 5년 주기로 새로운 유전력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재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임시보존을 폐사를 시키는 이런 이제 신종 그런 또 바이러스 유전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특징 이런 것들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PRRS,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임시보존에서 유산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 연령에서 호흡기 또는 전신 소모성 질병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모성 질병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체중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이제 아트리 바이러스에 속하는데 이미 이제 PRS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유럽 대륙에서 검출이 됐던 유럽형과 북미 대륙에서 주로 검출이 됐던 북미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형, EU라고 붙여놓은 유럽형하고 북미형하고는 유전적으로 약 한 40% 정도 차이가 나고 서로 교차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3년째 됐는데 13년 동안 저희 나라에 유행하는 모든 바이러스들의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국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렇게 세로 줄이 길면 길수록 많은 변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특징을 보시면 유럽형 바이러스들이 벌어지는 길이보다 북미형이 쭉쭉쭉쭉 벌어지는 길이들이 넓죠. 그 얘기가 북미형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나눠도 5개에서 6개 큰 유전자 그룹들이 나눠지고 유럽형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의 발생은 절반 정도 발생을 하지만 유럽형은 약 한 10% 내에서 그렇게 변이가 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형도 자꾸 이렇게 변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이 그림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북미형, 유럽형 바이러스들이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한 15%에서 20% 그런 유럽형 아니나 북미형 안에서도 15%에서 20%까지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 유전형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교차 방어가 잘 안 된다는 의미가 반드시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유전형이 다른 바이러스들은 상당히 다른 병원성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증식이나 또 실제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국내에 돌아다니는 그런 바이러스들을 대표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17개를 뽑아가지고 그 PRS 같은 대지에다가 계속 접촉을 해서 어떤 증상을 보이고 어떤 면역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쭉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트랜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PR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는 혈액으로도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고 기각으로도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증식을 해서 외부로 전파가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파적인 부분, 그리고 체중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폐에 어떤 병변을 만드는지 이런 이제 임상적인 증상을 나눠가지고 크게 전파와 임상 증상을 크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바이러스의 특징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중간에가 이제 중등도, 중간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파도 빠르고 병원성도 되게 높다. 병원성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돼지를 PRS 바이러스 단독 감염으로만 가지고도 죽일 수가 있다. 폐사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지만 대표적으로 한국형 B형 바이러스, 코리안 리니지 B라고 얘기를 하는데 B형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보면 아주 임상 증상도 높고 전파도 빠른 그런 이제 고병원성으로 분류가 되더라. 그리고 유럽형 같은 경우에도 예전까지만 해도 유럽형은 농장에 감염이 돼도 농장주분들이 인지를 못해요. 그만큼 임상 증상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이제 그런 유전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돌아다니는 유럽형들은 실제로 유산도 일으키고 그리고 중등도 정도의 그런 임상 증상도 일으킨 놈들이 있더라. 그래서 10% 안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그 변이 안에서도 유럽형 바이러스들도 병원학적으로는 상당히 특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많이 계시는 분들이 이제 농장을 이제 운영을 하시니까 뭐 우리 농장은 항상 PRS 양성이었어. 근데 갑자기 뭐 어느 날 뭐 유산이 많아지고 폐사가 많아지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 늘 PRS 양성 농장이었는데 뭐 PRS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뭐 썩건가 뭐 인플루엔자인가 뭐 다른 문제인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PRS 바이러스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PCR로 유전자 검사로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농장에 어떤 바이러스가 유전력이 들어왔냐에 따라 가지고 그 농장의 피해는 엄청나게 다른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양성이구나 이렇게만 인지를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농장에 어떤 유전력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백신을 맞춰 쓰기도 좋고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인지를 해서 그 시점에 빨리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장에서 PRS 양성이라고 했을 때 항상 똑같은 바이러스가 거기에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PRS 특징상 면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양성이 돼서 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한 농장은 5종의 바이러스, 백신도 접종하니까 백신도 아시겠지만 약독합니다. 약독하기 때문에 병원성은 없지만 대신해서 자라요. 증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신 바이러스, 야외 바이러스 5종류가 섞여가지고 농장에 막 돌아다니는 농장들도 제법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을 실제 농장의 상황을 파악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병원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NA10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저희가 그 국내 유행하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병원성이 세다고 저희가 인지를 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중등도 정도 발생하는 그런 폐의 변변에 비해서 네거티브 분출에 비해서 NA10 같은 경우는 보시겠지만 이 누르면 폐가 꺼지지가 않아요. 폐가 원래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푹 꺼지죠. 근데 여기는 그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에 세포들이 그죠? 림프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없는 것이 숨쉴 공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 폐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표를 얼마나 많이
줄었느냐를 이제 보는 지표를 보면 이제 NA10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8일에 저희가 이제 그 폐병들을 보려고 했는데 NA10이 없죠. 왜 없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죠? 바이러스 접종하고 나서 PRS 바이러스만 접종을 했는데 사주령, 두통, 미유자전이 열흘 만에 100% 폐쇄해요. 그런 바이러스들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런 이제 병원성들이 상당히 다양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병원성이 뭐냐? 그죠? PRS 바이러스를 들어보셨을 때 뭐 저병원성이 있고 고병원성이 있고 뭐 이렇다는데 고병원성은 뭐고 저병원성은 뭐지? 그죠? 그 기준이 뭐야? 그죠?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병원성의 원리를 좀 찾으려고 저희가 뭘 했냐 그러면 돼지를 100마리, 음성 돼지를 100마리를 잡아가지고 PRS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고 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폐에 일어난 일을 보기 위해서 돼지를 어떻게 안 죽이고 볼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시키고 나서 3일, 10일, 21일 이렇게 계속 돼지를 한 20마리씩 안락사를 시켜가지고 폐의 변변을 관찰을 하면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차근차근 보는 거죠. 뭐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PRS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나면 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음성 돼지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폐예요. 그래서 요 흰 공간들이 있는데 이 흰 공간들은 전부 다 이제 원래는 공기가 차 있는 그죠?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PRS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숨을 쉬도록 이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 공간에 이런 림프구라든지 그죠? 대식세포라든지 그죠? 이런 세포들이 잠깐 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숨쉴 공간이 없어지고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증가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폐염, 폐염증이니까 폐렴이라고 그러고 간질 사이에 이렇게 세포들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질성 폐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감염시키고 나서 10일 정도에 가장 높다는 거죠. 병변이. 가장 높은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10일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 병변이 완화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저병원성이나 중병원성은 앓는 정도가 좀 다른 거지만 중병원성까지는 PRS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농장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식세포라고 부르는 병원체를 잡아내는 세포를 주로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막 중감염이 되면 농장에서 복합감염으로 폐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PRS 바이러스만 가지고는 폐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죠? 절대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 중등도 정도 되는 바이러스들은 10일을 기점으로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정체도 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고병원성 같은 경우에는 10일을 기점으로 회복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사율이 높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한 그래프를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식세포의 수의 요소. 그래서 네거티브에 있을 때 대식세포가 100%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감염시키는 가장 증상이 심할 때 이제 감염시키고 나서 열흘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PRS 감염시킨 이 폐에서는 돼지의 폐에서는 대식세포라고 부르는 그 병원체를 잡아주는 세포가 한 60%, 센 것들은 한 80%가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 폐에 병원체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대식세포가 그냥 싸그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대식세포가 죽으면서 막 내놓는 이런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염증성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폐사율을 엄청 높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복 모델로 가는 것들은 10일에 이렇게 감소를 하지만 실제로 21일, 28일을 거쳐가지고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수가 60%, 80%까지 감소되는 것들이 100%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냐고요? 폐에 있는 대식세포가 파괴가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이제 모노사이트 드리븐 마크로페지 여기 전문용어로는 요건 이제 혈액에서 공급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폐에 있는 대식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혈액에 있는 이 세포들이 폐로 넘어와가지고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 세포들이 11경에 많이 늘어나다가 이게 염증이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PRRS 바이러스에 의한 폐변이라는 것은 이런 세포 파괴, 이 세포 파괴를 상쇄하기 위해서 흘러들어오는 그런 다양한 세포들 때문에 발생하는 폐렴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요약을 드리면, 자, 감염전에는 폐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크로페지, 대식세포들이 아주 총총히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마크로페지들이요. 그런데 감염이 되고 나면 일주부터 열흘간에 가장 이 많은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주에 보면 한 60%에서 80%까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파괴가 나고, 파괴가 난 이 대식세포들이 어디서 분석이 되느냐? 혈액에서 이 바이러스의 항원을 인지를 해서 그 시그널로 해서 세포들이, 변한 세포들이 폐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혈액에서 자리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연구에 중점을 맞추는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혈액에서 옮겨와서 자리를 잡는 이런 마크로페지들, 이런 대식세포들은 PRRS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동일한 그런 리셉터라고 부르는 동일한 리셉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폐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세포들은 더 이상 PR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 그죠? 똑같은 대식세포인데 혈액에서 건너온 이런 이제 세포들은 더 이상 PR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식세포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내는 원리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항체도 아니고 리포사이트도 아닙니다. 새로운 이제 종류의 그런 이제 발현 물질들이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예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폐에 감염이 일어나면 엄청난 종류의 많은 세포들이 폐로 들어오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폐에서 생기는 이 결과들이 병원성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병원성, 중병원성, 고병원성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딱 구별이 되는 세 가지 바이러스를 접종을 해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폐에 일어나는 상태를 서로 비교평가해보는 거예요. 비교평가. 그죠? 기준을 잡았으니까 비교평가를 해보는 거죠. 병원성들이 어떻게 다른지. 고병원성은 말 그대로 여름이면 다 죽어요. 얘들은 여름에 가장 감염시키고 나서 여름에 가장 증상이 심한데 그 시점을 이기지 못하고 다 폐사를 하는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고병원성 바이러스 잡고, 중병원성은 10일에 증상이 가장 크게 겪지만은 11을 기점으로 해서 증상이 완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인데, 이런 것들을 중병원성, 그 저병원성은 실제로 이건 백신 변이주입니다. 그래서 농장에 들어와도 PCR로는 양성이 잡히는데 우리 농장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것도 잘 인지가 안 되는 이런 종류의 이제 바이러스를 우리가 저병원성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체온도 그러고 가장 고병원성인 애들이 제일 높겠죠. 그리고 바이러스 증식도 고병원성인 애들이 제일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폐변변도 고병원성인 애들이 제일 높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류한 대로 고, 중, 저로 딱 변변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폐의 증상도 가장 변변이 큰 NA10 같은 게 가장 높고 중, 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슬라이드 사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세포로 돌아가서 아주 고병원성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 특징을 몇 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 중병원성, 저병원성, 고병원성 순으로 딱 이제 세포를 보면 여기에 푸른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주 원이 쳐져 있는 요 세포군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에다가 표면에다가 항체로, 건강 항체를 붙여가지고 세포를 저희가 이렇게 색깔로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음성이나 중등도병 바이러스에 비해 가지고 고병원성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염시키고 나서 7일만 돼도 이 세포군이 거의 한 80%가 이렇게 빨리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병원성에 따라 중병원성이면 그 시점이 한 일주일 정도 느리게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 고병원성이면 고병원성일수록 세포 내에 있는 파괴가 엄청나게 빠르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놓는 많은 그런 그 염증성 물질들이 결국에는 돼지를 죽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외의 결과들은 뭐 그렇게 폐내로 많은 세포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드리는 것들이고요. 자, 사이토카인인데 여러분들 뭐 사이토카인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얘들이 어쨌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 학원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만들어주는 방어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물질들이 원래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높은 애들을 보면 이렇게 방어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병원성이 높은 애들 이제 그 바이러스를 접종해 놓은 돼지들이 엄청나게 빨리 높은 수준의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한꺼번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질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시점에 너무 고농도로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병원성일수록 많은 세포 파괴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상쇄하려고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신을 우리가 접종을 하고 나면 T세포, B세포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이거는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백신 접종하고 나서 이런 세포들 올라가면 좋다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PR에서는 항상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상세도 들어오는데 대부분 들어오는 T세포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방어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얘들이 활성화될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빠른 세포 파괴가 있고 막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T세포들이 뭐냐? 바보 T세포예요. 바보 T세포. T세포인데 아직 아무런 경험이 없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들어와 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근데 폐내에 있는 공간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염증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T세포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오히려 폐사율을 높인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고병원성 PRS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폐비라고 부르는 마크로페지가 엄청 빠르게 파괴가 되고 많은 사이토카인, 많은 수의 그런 염증세포들이 폐로 들어오기 때문에 빠른 시기 내에 열흘 안에 폐사하는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괜찮으시죠? 제가 봐도 이렇게 조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를 저희가 바닥을 깔고 그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나라에 유행을 하는 유럽형, 북미형 이제 보면 유럽형은 늘 뭐 비슷한 콘텐츠를 봤는데 북미형은 이게 보면 그룹이 한 6색까지가 계속 섞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리니지 파이버라고 부르는 L5라고 부르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베링거인겔사의 MLB 백신입니다. 그게 똑같은 이제 바이러스 종류라는 거죠. 항상 국내에 북미형 중에 한 40%, 50%를 차지를 하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죠?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그룹이 점차 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리니지 1이라고 부르는 국내에 아주 급속도로 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종류인데 리니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뭐 게임이냐 뭐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이제 개통이라는 얘기죠. 개통 리니지 1 그래서 바이러스 개통이 1이냐 2냐 3이냐 이렇게 제가 순번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니지 1이라고 부르는 그 바이러스 개통이 유행을 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국내에서 이 리니지 1 중에서도 모든 폐사를 일으키는 아주 명성이 높은 그런 이제 바이러스를 검출했기 때문에 발표를 했고 국내에 돌아다니는 리니지 1을 저희가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리니지 1 고병원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무조건 리니지 1, L1에 속한다고 다 고병원성이 아니고요. 보신 바와 같이 여기 34라고 적힌 NADG 34라고 적힌 이 대표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이 바이러스 종류만 임신 모든을 폐사시키고 유선을 엄청나게 쏟아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주범이 되더라. 이렇게 저희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1이라고 그 농장에서 검출이 됐다고 큰일 난 게 아니라 NADC 34 또는 리니지 1A라고 부르는 그 특정 그룹이 들어왔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리니지 1 100%를 잡았을 때 아직까지 10% 정도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5탄인데 리니지 1A입니다. A 5탄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그런 리니지 1 바이러스들 중에 또 각각 한 15%, 10%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대부분이 발생되는 것들이 리니지 1C라고 부르는 30바이트고요. 요게 이제 고병원성인데 얘는 전체 비율에 보면은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먼저 앓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리니지 1 전체 발생에 한 60%가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지금은 이제 충청도, 경기도, 일부 경북 북부 정도 퍼져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10% 있던 게 60%까지 번져야 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과 맞닥뜨리게 될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특징, 농장에서 어떤 패턴으로 발생을 하느냐 보면 보시겠지만 이제 임신 모돈이나 아니면 신생 자손들, 금방 태어난 그런 이제 포유 자손들, 임신 모돈들에 대한 폐사가 가장 높습니다. 특징적이에요. 다른 연령에 있는 애들은 별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유독 임신 모돈, 그것도 81년부터, 모돈 81, 임신 80일부터 식물이 생기면서 한 놈씩 폐사하기도 하고 유산 섞고 이러면서 이제 전 농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모든 2,000개 규모 농장에서 뭐 한 200두, 300두가 3개월 안에 폐사가 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포유자돈 시기를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유를 거치면서 이제 모든 쪽에서 바이러스를 받은 수직 감염이라고 그러죠. 수직 감염 형태로 나온 애들은 결국에는 다 폐사를 하더라.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모돈에서 바이러스를 받은 이 이유자돈들을 다른 이유자돈들하고 합사를 시켜도 수평으로 넘어가는 바이러스 감염은 별로 큰 영향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다른 연령에 있는 애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짧은 한 2달 동안, 그죠? 뭐 그런 이제 유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특징적인 거는 임신 81년부터 식물이 일어나면서 대단히 유산이나 임신 모든 폐사가 일어나더라. 자,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다른 연령의 수평 감염, 모돈으로부터 감염되지 않고 수평으로 감염되는 애들은 별로 큰 없더라. 이게 그래서 연령별 또 임신 일량에 따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법주를 실제로 그런가? 일단은 이제 임신 모돈 실험은 저희가 이제 내년 2월에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제 시작할 거고, 일단 이제 이유자원에서 실제로 병원성이 얼마나 나오느냐 저희가 비교 평가를 해봤죠. 그래서 저희 나라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리니지 1C라고 부르는 30바이크, 그리고 이게 고병원성으로 의심이 되는 34 바이러스를 같이 측정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병원적인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제2의 전국대학교 이름이고 이제 22번째 불리한 바이러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강도주입니다. 강도배라고 부르는 고병원성이라고 부르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거나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의 병변이라든지 폐병변이라든지 증식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기존의 리니지 1보다는 높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NA10이라고 부르는 감염증 하면은 열흘 만에 100% 폐사시킨다는 그 바이러스와 같이 내지를 이유자들을 죽이지는 않더라. 그죠? 그러니까 실제 농장 저희도 이제 의아하죠. 그게 이제 고병성이라고 이제 저희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런 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긴 하지만 우리가 봤던 아주 고병성은 이유자돈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농장에서 관찰했듯이 임신 모돈이나 거기서 수직 감염되는 포유자돈들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데 그 외의 연령들은 그냥 아프고 폐부한 정도다. 뭐 그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 모본 실험을 해볼 텐데 특징은 고병원성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비교를 할 때 폐에 있는 이 대식세포 그룹이 빨리 무너진다 그랬죠. 빨리 대용량으로 무너진다 그랬는데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중등도가 14일 정도에 무너지는 거에 반해가지고
7일에 되면은 이 마크로페지가 다 무너지고 림프사이트 같은 다른 세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염증이 심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모병성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T세포 반응을 보더라도 아까 이게 T세포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T세포가 바보 T세포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거를 T세포를 바보로 만드는,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인자들인데 이런 인자들의 발현이 이 모병성들이 엄청 높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병성 바이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폐렴을 엄청 빨리 증가시키고 들어오는 T세포들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방어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은 폐사는 일으키지 않더라.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2월에 임시보돈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임시보돈을 입식을 시켜가지고 감염시켜가지고 분만 자동까지 빼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내년 2월이면 이제 저희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다비국 쪽에서 저희가 좀 싸게 해주시고 할 텐데 임시보돈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먼저 발생했었기 때문에 실제 농장에다가 중국은 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농장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접종을 해가지고 형태를 본 거죠. 보면 실제로 임시보돈에서는 엄청난 수의 유산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이제 증명된 바는 있죠. 하지만 이게 유산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원리를 하고 방법, 이제 백신을 써야 되는 건지 어떤 막는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보돈을 다비 국정에서 좀 임시보도를 싸게 주시면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서 다음에 좀 재밌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의 이제 얘기는 고병원성이라고 부르는 피라르스의 특징이 뭐냐,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타겟이 되는 병원체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라고 부르는 이 세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파괴를 시켜서 많은 수의 세포를 폐로 끌어들이면서 그 극도로 높아진 폐렴 때문에 폐사를 유발하듯 하게 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고병원성 바이러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T세포를 활성화를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T세포가 정상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방어 기전인데 얘들을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질병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NAG364 라이크 바이러스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 저희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리니지1에 비해가지고 하여튼 병성이 높다. 그죠? 높은 거 인정. 하지만 NA10과 같이 저희가 아주 높은 병원성을 보이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는 14일 기점으로 유전원 모델에서는 회복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시보돈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런데 지금 이 NAG364 라이크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 농장들이 대부분 대형 농장들이에요. 대형 농장들인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발생하는 농장들이 전부 다 같은 노출장을 써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또는 공사팀이에요. 공사팀 방법이 있었거나 아니면 같은 도축장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가 꼭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임시보돈에 식물이 일어나고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임시보돈을 추락을 빨리 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락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락 차량을 타고 농장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경우로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 차량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락 차량 관리라는 얘기는 빈차 대지를 내리고 나서 세척하고 소독하고, 그죠? 말려가지고 소독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PED 바이러스 얘기를 했을 때 PED 바이러스가 이제 100% 기준했을 때 100대가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소독 잘하는 미국에서 소독을 열심히 해도 결과 보시겠지만 한 70%는 70대는 여전히 PED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피하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 소독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관리는 어쨌든 후보돈에 이 바이러스를 노출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백신을 써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다행스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80일 정도의 돼지가 아니면 크게 병원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정감 있게 하신다 그러면 백신을 접종해놓고 발생 바이러스를 순치를 시키는 게 모든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장의 PRS 양성이라고 우리 농장 항상 양성이야. 뭐 이제 뭐 언제나 양성이었는데 뭐 무슨 문제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패턴은 양성 농장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바뀌고요. 주위에 있는 농장들하고의 그런 유입 경로도 그거를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유입 경로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S만큼 이 농장 간의 소통이라든지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알면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RS만큼은 정말 저희가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그런 정보를 넣어주실 분이 없어요. 우리 농장에 뭐 이런 바이러스가 이런 유전력이 발생을 했는데 절대 창피한 얘기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양성 걸렸다고 그게 뭐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PRS 80% 여기 농장 다 양성입니다. 양성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어떤 유전력이 돌아다니느냐 이게 제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장 간의 그런 질병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활동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